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저는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시장 드디어 2,100을 넘어섰어요. 2,100. 다시 못 가볼 2,100인 줄 알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는데요. 뭐 작년만 하더라도 2,100 이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았어요. 한 차례, 두 차례 시도는 했지만 이렇게 뻗어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완전히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정말 700포인트가 뭐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봤거든요. 몇 년, 뭐 작년만 하더라도요. 근데 코스닥도 올라가고 코스피도 올라가는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떤 흐름인지 좀 확인 좀 하고 가자. 네, 일단은 뭐 순환매에 대한 흐름이 아주 잘 돌고 있다.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흐름이 순환매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 이런 것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시가총액 10조를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일단 바이오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셀트리온의 힘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어쨌든 간에 뭐 거래소에서는 서경배,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서정진, 양 그 두 서씨의 지금 활약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모두 거래소 모두 코스닥 모두 그 외국인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 모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닥 거래소에 대한 이제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쪽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특징적으로 보면 앞서 얘기했던 셀트리온의 뭐 무서운 상승세가 뭐 가장 무섭게 정말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역시 코스피에서는 어저께 이어서 똑같죠? 우리 현대산업에 손을 잡아준 호텔신라의 모습. 호텔신라가 뭐 외국인의 소위 쌍끌이는 이런 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가 뭐 이제 그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대산업과의 그 면세점의 규모를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용산 어제 보여드렸던 그 부지에다가 그만큼만 이렇게 하더라도 국내 최대 규모의 이제 면세점이 탄생을 하게 된다. 롯데월드 새로 생긴 걸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뭐 컨소시엄 형성을 했고 배점 기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른 데보다도 이제 높은 일단은 그 가능성에 대한 좀 훨씬 더 높아졌다. 뭐 경영 능력이야 뭐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컨소시엄 부분에서 높은 점수에 대한 배정 이것들이 아마 좀 더 유리하게 하지 않나. 아마 이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다른 쪽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을까. 뭐 신세계라든가 아니면 한화가 됐던 SK가 됐던 신세계, 한화, 롯데 어쨌든 간에 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지만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또 유력한 사업자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어느 증권사에서요. 자기네가 가채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니까 답이 나온다. 어느 증권사였죠 어저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여튼 시장에서 하여튼 외국인이 어저께 기관의 쌍끌이가 매수가 나왔고요. 오늘 이제 기관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해서 외국 매수가 이어지면서요. 하여튼 오늘 뭐 이러다 또 상한가 근처부터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상한가요? 네. 뭐 어떤 거요? 호텔신라요? 네, 호텔신라 오늘. 뭐 갈 수 있겠죠. 뭐. 그러니까요. 호텔신라 어저께 그 레포트 한번 다시 한번 찾아주세요. 호텔신라 레포트가 완전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한번 같이 좀 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장에서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롯데쇼핑도 오늘 난데없이 롯데쇼핑은 이렇게 거래가 많은 게 아닌데요. 롯데쇼핑도 오늘 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하여튼 저는 하여튼 롯데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 저는 하여튼 괜찮다 보는데 하여튼 롯데 하이마트도 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셀트리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많이 있겠고요. 오늘 특이한 것은 어제도 그랬나요? 어저께는 조금 흔들거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지금 하여튼 유동성으로 그냥 쉽게 돈이 들어서 많이 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전혀 못 올라갔던 것이 하나 업종을 굳이 따지자면 은행주잖아요. 하나금융 어제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이 무려 5%, KB금융이 4%, 신한지주 3% 하면서요. 은행주 완전히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특이한 거는 한국가스공사가 뭐 좀 붙었어요. 한국가스공사는 6% 올랐는데 찾으셨어요? 붙으실라?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상원 대표.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설명하라는 거죠? 목표 주가. 목표 주가 뭐 지금 뭐 다 15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뭐 크게 올린 데는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면세점에 공동 진출할 경우에 대한 쪽, 지금 뭐 그 15만 원대가 원래부터 있던 거고 목표 주가에 대한 쪽 올린 데는 없습니다만은 현대산업개발과의 신의 면세점 공동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내용 제목이나 목표 주가보다는 내용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보게 되면은 뭐 신의 한수,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신규 면허 특허 1순위로 판단이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점 부분에서 지금 이제 높은 평가, 특허 심사 평가표를 이렇게 볼 때, 이거 컴퓨터가
마우스가 후져서.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신의 한 수로 볼 수 있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다. 네. 위치적인 에 대한 부분,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기 위한 좋은 접근성,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높게 이제 점수를 주고 있어서 어차피 뭐 외국인들이야 뭐 관광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본인들이 직접 운종하는 거 아니라서 네. 뭐 위치에 대한 점에서는 일단은 뭐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창의공항 면세점 이런 데보다 이제 훨씬 더 높은 이제 그런 그 매출을 올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 근데 좀, 하도 증권가에서 바람을 부니까요. 네네. 지금 다 된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제 컨소시엄 항목이라는 측면이라든가. 그러니까 점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거의 뭐 됐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네. 그것도 그럴 가능성이 네. 뭐 배제할 수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다이내믹 코리아잖아요. 네네. 정말 그 투명성이니까 정말 그대로만 된다면요, 뭐 세상에 뭐를 어렵게 어디 있겠어요. 네네. 정말 그렇게 될지도 궁금하죠. 만약에 안 됐을 경우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네. 그것도 일단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하나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일정으로 보면 7월 말까지 발표가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얘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의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약간 서로 다른 얘기였다면서요? 네.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미국 금리가 이제 100bp 정도 인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100bp 하고 요? 있습니다. 네. 100bp라고 한다라면은 페드 그 일정상 보게 되면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빠르게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그렇죠. 지금 인상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은 이제 뭐 7월 달 뭐 그 이후 25bp 때 하면 4번을 해야 되네. 4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네. JP 모건은 이제 일단은 상당히 네.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모건 스탠리도 땡긴 겁니다. 네. 모건 스탠리는 내년 3월 초 인상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내년 3월이나 돼야 인상하지 않겠니라고 네. 했는데 이제 그걸 좀 땡겨서 네. 12월 금리 인상. 그래서 네. JP 모건은 약간 좀 그 금리 인상 쪽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도 네네. 상당히 아주 늦게 예측하는 증권사. 네. 두 가지 의견인데 어쨌든 간에 모건 스탠리가 좀 땡겼다라는 거. 네. 이게 좀 특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네. 내일 또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전전 이코노미스트 모시면 네네. 금리 얘기 다시 한가. 하여튼 JP 모건이냐 모건 스탠리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 친구들이 전전님 말씀 안 들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전님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전전님을 모시면 뭐 내일 얘기했지만 전전님이 이제 6월 정도를 이제 고점으로 보고 6월부터 주식을 팔아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을 구짐으로 보면 700포인트 넘어가면 서너 차례 나눠서 분할 매도했는데요. 네네. 네, 700포인트 그럼 벌써 왔단 말이죠, 지금요. 네네. 급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하여튼 내일도 하여튼 흥미로운 내일 뭐 거의 뭐 내일도 코스닥 이런 유동성의 특집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일 또 꼭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GDP라든가 이런 무역 수지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갈래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이 7%가 안 될 것이다. 뭐 얘기하고 나도 7% 겨우 터치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오히려 부양 조치가 또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듯 반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이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있는데 여하튼 살아있는 건 주시장 살아있단 말이죠. 네네. 중국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좀 업계에서는요. 뭐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게 되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중국 어제 지표를 보게 되면 네네. 3월 수출입 동향에 대한 쪽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수출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이 수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세적일 거냐 아니냐일 것이냐에 대한 쪽을 놓고서 상당히 이제 그 말들이 많다. 아직까지 판단하기 어렵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애플 효과에 대한 쪽도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았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무역 수지가 감소한 거는 뭐 감소했을 때는 뭐 수입이 더 늘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수입보다도 이 지금 수출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를 지금 3월달 수출에 대한 쪽이 아주 급격한 감소에 대한 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죠. 그래서 네. 중국의 이제 1,445억 달러에 대한 이런 수출에 대한 쪽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에 대한 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항목별 내용에 대한 쪽을 좀 보게 되면은 네. 항목별 내용에 대한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네.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감소했고 네. 지금 이제 내용을 한번 볼 텐데 네. 이 번역을 좀 잠깐 해야겠네요. 네. 번역기 슬쩍 돌려주세요. 네, 번역기 슬쩍 돌린 건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국가별 항목밖에 이건 국가별 항목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네. 보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쪽도
지금 보게 되면 수입에 대한 쪽이 한 4.1% 정도 네. 감소하는 그런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는 어쨌든 그렇게 긍정적인 네. 내용에 대한 뉴스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수출 쇼크 이 네. 부분은 결국엔 경기 부양책에 대한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 이런 쪽은 있으나 네.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나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요. 그 지금 시장이 워낙 올라다 보니까요. 코스피의 타겟을 높이고 있다면서요? 추세가 지금 업계에서. 네, 지금 뭐 3,000포인트 얘기 나오고 있고 아마 3,000이요? 예, 예. 한국경제에서도 아마 지금 한 3,000포인트 특집 오늘 할 것 같습니다. 네. 3,000? 그 가장 좀 비관적으로 봤던 증권사 뭐 일부 이제 3,000포인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증권사, 그 연초에 이제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데가 KDB 대우.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관적으로 봤던 데가 이제 삼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그 KDB 대우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좀 오버슈팅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이제 유동성의 힘에 기댄 네. 오버슈팅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약간 좀 비관적이죠. 네. 이거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워낙 당초 목표가 2,100이었거든요. 네네. 네. 그죠? 여기가 최고치가. 지금 최고치가 2,100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을 예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2분기 때 오히려 조정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2분기 때 오버슈팅을 이쪽에서는 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2분기 때 조정 상저하고 패턴에 대한 쪽을 기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네. 6월 달에 금리 인상, 네. 그래서 이제 4월 달 조정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4월 달 조정론 그래갖고 4월 달에 급락하고 네. 6월 이후 7, 8월부터 이제 반등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였는데 네. 뭐 전전 이코노미스트 얘기대로 9월 달 금리 인상 아니면은 10월 달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유력해지면서 네. 뭐 최근에는 10월 달로 옮기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전 이코노미스트는 9월 달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월 달 뭐 5월 말부터 이제 조정의 얘기를 지금 전전 이코는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것이 늘어지면서 네. 오버슈팅 장세다. 지속성을 가지기는 어렵다. 네. 짧고 굵은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2,200포인트까지는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올린 하고 거죠. 있고요. 네, 여튼요. 약간 상향을 시켰습니다. 네. 여전히. 네. 지금 보게 되면 펀더멘털 회복은 더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논조예요, 이 친구들은. 네, 여전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펀더멘털 회복은 느립니다. 근데 지금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펀더멘털과 상관없이 그냥 주식에 대한 쪽이 일단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고요. 지금 펀더멘털과 상관없으니까 순환매가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훈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KDB 대우증권이 지난 1분기에 네. 계좌수가 100% 늘어났다 그랬잖아. 네네. 삼성이랑 더불어서. 근데 오히려 KDB 대우는 계좌수가 100%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삼성이랑 같이 늘어났잖아요. 네. 뭐 그 연금 시장 뭐 네네. 캠페인하면서 제일 많이 는 네. 데가 어쨌든 간에 KDB 대우고요. 네.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그러니까 삼성이랑 같이. 지금 보게 되면은 오버슈팅이라는 말은 중립적 단어가 아니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쭉 네. 보게 되면은 목표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이 네. 어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표준 편차,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트렌드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1.06배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2,200포인트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니? 네. 라고 해서 네. 단순하게 그냥 레벨 자체를 그냥 올리는, 그러니까 네. 어떤 실적이 낮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유동성 때문에 레인지를 벌리는 네. 이제 이런 흠으로 곧 주가에 대한 그 상승세를 예측을 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이 논리도 네.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펀더멘탈에 지금 다만 이쪽에서는 펀더멘탈을 갖고만 얘기한 것이고 지금 시장은 유동성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셔야 돼요. 3,000부위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3,000포인트는 이제 오늘 특집으로 한경에서 한다니까 가서 봐야죠. 아, 뭐 증권사에서 얘기는 한 거 네네. 아니라 3,000포인트는 저희 방송에 들은 말씀하신 분이 있죠. 이미 작년에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셔서 아니죠. 네. 그건 먼 얘기고. 네. 여기 채널 K에서 주인공 중 한 명. 아, 정정균 전문가가 네네. 3,000포인트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하여튼 시장에 그때도 정정규 전문가도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정정균 전문가 말을 네네. 믿죠. 대통령 얘기보다는. 근데,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에서 그 네. KDB 대우증권은 우리가 왜 다들 기억하실게요. 우리 연말에 특집했잖아요. 주요 증권사 했을 때 KDB 대우증권이랑 삼성이 약간 약하게 했고요. 특히 KDB 대우증권은 이번에 이익의 증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5년 만에. 지금 1분기는 최소한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면 KDB는 마이너스 감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상당히 딴 데보다 보수적으로 했는데 지금 큰일 났어. KDB 대우증권. 왜냐면 그거 자꾸 요번에 또 올렸는데 또 떨어지면 또 개망신 당하는 거거든. 네. 그 리서치 센터 중 내가 잘 알잖아요. 그 친구.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잘해야 되는데 말이야. 왜냐면 거기서 막 강하게 얘기하던 애가 우리 만났던 친구 있잖아. 네. 그 친구가 NH 투자로 갔거든, 그 친구가. 아, 그렇습니까? 그저 얘기했잖아. 누구야, 전지원이랑 그 막상막하에 쌍벽 이루는 시간 몇 있었다고. 그때 그 친구가 NH로 갔는데, 하여튼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멈추겠고요. 다음에 또 분기 패스 우리 전문가 모시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대로 찍은데요. 저는 그 말씀드리다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거요? 은행주를 제가 한번 우리 인터넷 뱅크 그 전문 뱅크 할 때 얘기했잖아요. 굳이 은행주를 못 사겠다. 사실 얘기했죠. 지금 뭐 조선주도 올라오고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에 대한 상승은 한 번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런 순환매에 대한 흐름을 잘 그렇게 타겟팅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올라가는데 맞아요. 은행주가 다 올라가는데 차트 한번 보이세요. 기업은행 차트 봤어요. 오늘? 보겠습니다. 보세요.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이 다 똑같이 올라가겠죠. 이제 잘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완전 오늘 주도주장 지금 이게요. 오늘 뭐 대박이죠. 대박인데 여기 기억하시잖아요. 왜 은행주 중에서 굳이 한다면 기업은행 얘기했잖아요. 배당이죠, 배당. 배당도 있고 또 하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방송 같이 했는데 내 말 안 들었네. 같이 자기 이해했다 그랬잖아요. 뭐? 지금 저는 이게 이거 오늘 그것 때문에 오른다고 보진 않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인터넷 전문 은행 생기잖아요. 전문 은행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다? 기업은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이 얘기도 여기서도 했잖아요. 처음 듣는데? 좀 흥나네. 지금 이성훈 대표 자기 말하고 안 들어. 이게 뭐냐면, 지금 모든 은행 중에 굳이 한다면 가장 접근되는 데가 인터넷, 기업은행이에요. 왜냐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기업은행 광고 누가요? 기업은행 광고요? 송해. 송해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멘트가 뭐예요? 기업은행 아무나 은행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리테일이 좀 약한 거예요. 일반 리테일. 그래갖고 리테일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제일 그냥 적극적인 게 지금 기업은행이라는 거 어깨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기업은행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게 오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얘기는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고 은행주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같이 개인이나 은행주 없다고 생각하면 굳이 한다 그러면 은행주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지만 굳이 한다는 기업은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제 농담이야 진짜로. 그래서 기업은행이 제일 그런 쪽에 이제 빨리 앞서 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군별로 특징 좀 몇 가지만 더 보겠는데요. 저건 어떻게 보세요? 이 대표는요. 화학주 있잖아요. 화학주. LG 아까 어제 콕가다 오늘 좀 쉬는데 화학주나 정유주 섹터는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뭐 가격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이시는데요.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아주 보고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아마 이게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쭉 이렇게 화학 제품 가격 스프레드 동향에 대한 쪽을 해줬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쭉 보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상품 가격에 대한 쪽을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쪽입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변동폭인데 부타디엔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EG, 모노 에탄올 글리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나프타 스프레드,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그러니까 요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는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파라자일렌 같은 경우는 정유주들은 다 하죠. 파라자일렌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요거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는 일단 정유주가 좋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TPA하고 파라자일렌 스프레드, 역시 롯데케미칼 효성인데 요거가 이제 벌어질 때 좋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 하니까 에틸렌 나프타는 다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에틸렌 나프타가 벌어질 때가 이제 가장 좋다는 거고 프로필렌 나프타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각각 부타디엔 나프타, 부타디엔 같은 경우는 금호석유, 그러니까 지금 부타디엔하고 이제 밑에 벌어질 때 금호석유가 좋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제품 스프레드별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 화학 제품에 대한 흐름들이 왜 좋겠구나라는 부분이 좀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품이 움직였을 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나에 대한 거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화학 업종에 대한 보고서 좀 보시면은 아마 화학
제품에 대한 쪽에 대한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부타디엔 타이어 수출 가격이 나오는데요. 그 차트 잠깐 보여주라. 타이어 쪽 부타디엔이요. 네. 예. 부타디엔이요? 타이어 타이어 가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 또 후더로 다시 안 좋으네. 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올라오다가 2013년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해갖고 쭉 빠졌기 때문에 올해 뭐 타이어주도 하락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매번 타이어 가격 올라간다는데 거짓말이었는데? 타이어 수출 가격은 계속 빠지고 대신에 이제 그건 있겠죠. 그 천연 고무 가격하고 이제 이 재료 가격이 이거 빠지는 것보다 이게 더 가파르게 빠지면 지금 보게 되면 톤당 얼마가 빠졌습니까? 2013년도에서 지금 보게 되면 3,000톤에 그 3,000달러에서 지금 1,000불 수준까지 내려갔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고 그러니까요. 이거 가격은 지금 보게 되면 얼마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4,000달러에서 3,500불대 여전히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그 타이어 수출 가격이 오르진 않아도 요 제품 수출 가격 떨어진 것보다 원재료 가격 하락 속도에 대한 쪽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수익은 나겠죠. 하여튼 어떤 분도 쓰셨지만 결국 정유나 화학 섹터는 원유 가격 자체도 물론 절대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그 스프레드가 중요하다는 거. 그거가 스프레드가 어떤 생산 공정 그리고 그 계절적으로 정비기 들어간 거잖아요. 그 리뉴얼하고 이럴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정비할 때마다 쉴 때마다 이런 계절적 요인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프레드가 더 중요하다는 거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유가도 하여튼 계속 하여튼 50달러 언저리에서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CNN에서 나온 거 제목 한번 보면 이해했을 텐데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지금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을 뭐 늘렸다, 뭐 안 줬다, 뭐 얘기하고 있고요. 오페크에서 전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요, CNN 기사인데요. 미국의 그 오일 생산이 2015년에 조금 줄 거라고 또 일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2015년에 사상 최고가라는 얘기, 사상 최고를 기록할 거고요. 일부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정이 지금 보면 작년에 2014년 가을 대비요. 10월 대비 한 70% 가까이 50% 확 줄어들었대요. 특히 급속히 많이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생산 들어가는데 그래서 헷갈려 하시는 분 많은데 이게 자세히 썼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의 내용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한 번 불 끄고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불을 끄고 있잖아요. 불을 끄고 생산이 멈출 때까지 6개월이 더 걸린대요, 반대로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생산할 때 6개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임래그가 계속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셰일가스의 지금 온오프 스위치 있죠.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훨씬 더 예전보다 훨씬 더 그 생산을 플렉서블 유연하게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제는 내년 있잖아요. 내년에도 또 사상 최고 또 기록할 거는 거예요, 여기요. 그게 이선 대표도 얘기했고 저 예대답시 어떤 비용이 계속 절감되고요. 미국 셰일가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얘기는 하여튼 유가가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어떤 분이 HWJ021님 좋은 얘기 쓰셨네요. 뭐 세일 유장 줄어도 생산량이 오른 이유는 연합 인포넥스 주간 전망되면 자세히 나온다 했으니까요. 거기 또 관심 있으시면 아주 좋은 주셨으니까 거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오늘 좀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오늘 보시면은요. 요즘 보면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또 다시 어제 오늘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SM JYP 올랐고 오늘 아침에 JYP 6%까지 오르다가 또 YG가 오늘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요. YG 일단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빅병이 아니라 빅병. 저는 개인적으로 빅병을 더 좋아합니다. 빅병. 빅병을 더 맥주 빅병. 아니 빅병. 맥주 빅병 좋아하잖아, 자기. 빅병이라고 모르십니까? 몰라? 뭐야? 빅병 모르십니까? 몰라? 현존이와 대준이의 히트 제조기에서 만든 그룹 빅병. 몰라. 모르시군요. 빅병을 좋아합니다만은 지금 보게 되면 YG 엔터, 빅뱅의 컴백이 일단 나오고 있고 뭐 YG 엔터는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엔터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YG는 일단은 부가 사업이 많죠. 그러니까 문샷도 있고요. 화장품 옷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배트도 있고 노나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모직하고 노나곤 브랜드 런칭해갖고 완판시키지 않았습니까? 노나곤. 그것도 완판시켰고 문샷도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저기도 어디랑 하고 있죠? 지금 루이비통이랑 하는 브랜드 사업도 일단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부가 사업에 대한 쪽이 잘 되고 있고 기본적인 아티스트들이 일단 선전이 뭐 CL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타임 뭐 그쪽에서 CL 그다음에 이제 빅뱅의 컴백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인 뭐 재료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보다는 일단 뭐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는 YG 오늘 보게 되면은 뭐 페넌트 이런 것들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컨텐츠 쪽에 좀 더 시장에서 주목 그다음에 이런 쪽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음반 쪽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약간 영상 쪽으로 얘기했는데 요즘 보면 제가 이제 작년 가을 돼갖고요. 올해 모멘텀 미국의 모멘텀 중에 4대 모멘텀 주식이 있습니다. 애플 있죠. 페이스북 있죠. 테슬라 있고 넷플릭스였는데요. 넷플릭스가 작년 가을에 주가가 한 $500, 490 몇 달러 갔었어요. 근데 2012년에 이게 $50부터 올라간 거거든요. $50에서 10배에 갔던 주식인데요. 그 이제 $300 초반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경쟁자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가 가격을 올렸어요. 가격을 올리니까 이제 신규 가입자를 줄어들 수 있다. $7 99센트에서 $9 99센트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줄어들 경쟁이 심해진다. 경쟁은 이거죠. 애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HBO가 애플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했고요. 아마존도 이제 스트리밍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도 많이 얘기하자면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뭐냐면 결국 데이터를 많이 쓰는 애들한테 돈을 더 부과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망 중립성이 나면 이건 X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넷플릭스라는 거는 스트리밍 회사인데요. 이게 보면 미국에서 프라임 타임에 40% 씁니다. 미국 전체 트래픽에. 그러니까 얘네는 돈 더 내려면 짜증 확 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그게 쉽게 얘기해서 망 중립성을 계속 보호해야 된다는 게 판결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게 지금 오늘 470 몇 달러 갔어요. 저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이게 보시면요. 이걸 좀 크게 해야 되겠네.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크게. 확대.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위가 있죠? 위에 파란색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가는 거 있죠? 이게 넷플릭스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딱 5년어치의 주가인데요. 5년 대비를 같이 출발하면 5년 동안에 이게 380% 걸렸어요. 넷플릭스가요. 나스닥은 꾸준히 올라갔고 겨우 97% 올랐어요. 근데 이게 보면 2012년 요때 보면 이때 $50였기 때문에 이게 딱 10배가 간 거거든요. 10배. 근데 이때가 보면 제가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영상 콘텐츠에 워낙 관심이 많고 이렇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보면 우리를 보면 티빙 그런 거 있잖아요. 티빙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개별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바꾸고 하잖아요. 이거 뭐 하는데 지금 이제 넷플릭스라는 건 이제 가족 단위로 막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뭐 자기가 이제 가족이면 뭐 기기 제한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모두 뭐 인터넷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게 넷플릭스 서비스인데요. 그게 이제 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이게 $50에서 올라갈 때가 $50가 왜 $50부터 올라갔냐면 얘네가 그때 영화를 직접 오리지널 만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좋아하시면 아실 텐데요. 하우스 오브 카드가 1호가 2013년 2월에 나옵니다. 그때 나와요. 그때 이제 초미에 이틀을 친 거죠.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영화제 드라마 시상한 데서 뭐 상을 휩쓸었죠. 그게 시즌 4까지 나왔는데요. 워낙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지배했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리지널 작년부터 해갖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론칭 시작했거든요. 아마존도 오리지널하고. 그래서 영상 콘텐츠를 갖고 있고 이것을 글로벌리 갈 수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엄청 크는 거죠. 그래갖고 근데 재미나는 거는 노래 보면 혹시 이 화면 보시면 이게 하우스 오브 카드고요. 이거는 뭐 미드나 이렇게 케이블에서도 우리나라 하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주가 사상 최고가로 가는 게 이겁니다. 이게 혹시 만화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이제 소위 슈퍼 히어로인데요.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 이제 슈퍼 능력, 초능력을 갖고 있어갖고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소위 슈퍼 히어로죠. 그게 이제 데어데블이라는 건데 이게 만화로 워낙 히트친 거고 영화로 히트친 거는 이게 이제 지난주에서 이게 또 대박이 났어요 또. 그래서 이런 건데 그래서 왜 말씀드리냐면 영상 콘텐츠를 갖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 여전히 필요하겠고요. 그런 건 이제 CJ E&M이 됐건 SBS 콘텐츠부. 그러니까 어저께 신문에 한국경제도 많이 얘기하던데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 동양에 가면 아시아 쪽 가면 유재석이 아니라 이광수? 광수 인기가 더 세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런닝맨의 효과인데요. 그런 거에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럴 때마다 하여튼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잖아요. 트래픽이 늘어나면 그때 얘기 많이 했던가 파이어링크랑 오이솔루션 이런 거. 이승원 대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 그 중에 하나는 IDC에서 데이터 분산하는 거라며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오이솔루션이라는 거 있고 또 파이오링크 같은 그런 비슷한 쪽들인데 약간 섞여 들리는데 일단은 트래픽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서버가 일단은 하드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저장 용량이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네. 저런 서비스를 하려면은 네. 일단 이 망이 엄청나게 깔려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하드 디스크에 네. 대한 분산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용량이 또 엄청나게 커지거든요. 화질 그러니까요. 자체가 중요해지. 그러니까요. 화질 그러면 또 안 보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뭐 2, 30기가짜리가 이제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뭐 2, 30기가도 부족하죠. 1시간은 2, 30기가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용량 문제라든가 이런 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성원 대표 우리가 작년부터 귀에 못이 네. 박혀드렸던 하여튼 데이터 트랙 분산 제한 보호 담당하는 게 파이오링크. 파이오링크. 그리고 파이오링크죠. 예, 그 광트랜시버. 네. 광트랜시버가 막 오이솔루션. 오이솔루션. 예, 무선 트래픽 증가했다는 수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게 시각을 갖고 가시면 물론 이제 유동성 장세가 추진되면 이런 것보다 그냥 큰 거 그냥 싼 거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은행, 증권, 건설 이런 게 가는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갖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는요. 마저 특징주 몇 개 하고 오늘 또 초대 손님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 11입니다. 2부 시작하겠는데요. 코스닥이 조금씩 밀리고 있죠? 네. 그렇다고 뭐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 종목별은 크게 밀리는 게 있는데요.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1% 넘었다가 지금 마이너스 0.8%. 그만큼 유동성의 힘으로 단단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기회를 봐서 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고점에서 어쩌면 손을 털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지금 오히려 기회다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장세 전문가께서는 코스닥을 조금 줄인다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특히 단기적인 대응에 좀 관심 있으시고 리딩을 좀 빨리빨리 적극적이고 원하시는 분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12시 반까지 저희 방송 계시다가 12시 반쯤 지나면 우리 키워드님들하고서 이제 공개 방송 하시는 우리 장세 전문가 방에 일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하나만 하고 나서 오늘 초대 손님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스마트 기기 핵심은 배터리 아닙니까? 네, 배터리를 오래 써야 되고 결국 사실 그런 얘기가 워낙 많았어요. 예전에 사실 우리나라 삼성그룹에서 배터리 쪽에 엄청나게 그 연구하고 그런 박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네네. 진짜 저 엄청 친한 선배인데요. 아직도 거기 계시거든요. 신문쯤에 나오는 분인데 네. 이분이 예전부터 뭐 그 형이 저한테 저희 후배들 만나면 얘기하는 거가 앞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네네. 핸드폰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배터리 있잖아요. 네. 배터리를 이제는 저런 데서 살 거라는 거예요. 어디서 산다고요? 세븐일레븐 이런 데 가서 사면 보통 61 쓰고 이런 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야 지금. 저거 네. 그러면 저거 전지 그 전지죠. 뭔지 모르겠죠. 60m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도 싸게 하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뭐 자동차도 그때부터 말 나오는 게 한번 충전하면 할 게 있겠니? 하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가 뭐, 휘발유인가 뭐, 앞으로 고민할 게 없을 그런 세상이 온다를 얘기하더라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삼성 기술연구소 처음에 입사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삼성 SDI로 갔다가 네. 다시 삼성전자로 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분이, 우리 선배가. 근데 또 구글이 또 자체 배터리 얘기하는 뉴스 크게 나던데, 미국에서도. 네. 그게 무슨 개념이에요? 일단 구글 같은 경우도 이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구글이 만드는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는 거 이제 구글 글래스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이 구글 글래스의 가장 큰 단점도 역시 뭐냐면 바로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웨어러블이 됐던 아니면 이제 웨어러블 기기가 됐던 아니면은 이런 이 웨어러블 기기의 가장 큰 단점은 네. 작잖아요. 네. 작기 때문에 배터리도 매우 작아야 됩니다. 배터리가 그러니까요. 매우 작은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뭐 2시간 쓰고 다시 충전하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4시간 하고 하면 짜증나고 짜증나. 최소한 하루는 가줘야 네. 최소한 한 18시간은 가줘야 네. 뭔가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이 정도는 가줘야 잘 때 이렇게 충전시켜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다 무선으로 해야겠죠. 당연히. 아니면 방에서 무선 자고 있으면 무선 충전이 알아서 되든지. 그럼 안 좋죠. 그럼 전자파에 그냥 온갖 그 전자파에. 그걸 X되는 거야?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무인 자동차, 로봇, 뭐 스마트폰, 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웨어러블 기기 등에서 이제 배터리 기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어제 오늘 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구글 같은 경우가 2012년 말부터 배터리 네.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전문 그 담당자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구글이 출시된 제품에는 이제 그 배터리를 네. 이제 연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이상의 배터리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요래 그거 아랑가? 그거 하면 여기 나는 아랑 이름 뭐였죠? 아직 아니죠. 네. 아랑까지는 아닐 거고요. 그거 하면 저 때 나오는 거 아니 그건 안 되고. 예, 아직 아닌 거고, 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튬이온 배터리, 고체 배터리 기술 등 크기는 작지만 배터리 높은 기술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무인차, 네. 무인자동차.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무인자동차가 나올 때쯤에는 네. 이 구글의 배터리 아니면 뭐 소형 배터리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겠죠. 소형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구글 글래스라든가 웨어러블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무인자동차 때까지 네. 아마 구글 배터리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배터리 업체들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좀 휘청거릴 수 있다. 기술 개발에 좀 뒤처졌다가는 큰일 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러고 자기가 진짜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다가 뭐 오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요. 어디가 1등이냐 했는데, 소형 2차 전지는 삼성 SDI고요. 대형 2차 전지는 지금 1등은 일본 회사예요. 일본 회사인데, 파나소닉이랑 거기가 같이 만든 거거든요. 예, 한 회사가 있어갖고, 왜냐면, 닛산 리프란 자동차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거기 때문에, 그게 1위 회사인데요. 이게 생산대 물량을 늘리면서, 그 주문을 이제 LG화학에 주겠다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이 1등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삼성이랑 약간 격차가 있는데, 삼성은 이제 계속 증설해서, 뭔 소리야, 삼성이 1등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아마 2014년 말 기준으로 보면 1등은, 이러면 갑자기 까먹었는데, 1등에서는 닛산이랑 마스대안과 합작한 그 배터리 회사가 있어요. 닛산의 계열입니다. 닛산 계열의 배터리 회사가 1등입니다. 네. 아셨죠? 여기 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우리 담당해 주신 스타겐 토크 코너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네. 첫 달에 누구누구 땅땅땅 첫 달 누구누구잖아요. 첫 달 주식. 네, 첫 달 주식. 누구죠? 첫 달 주식. 현대증권 하니까 갑자기 이분 나오시니까 현대증권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현대증권만 생각나요. GS가 생각나지. 주동인. 이분 여기 계실 분이 아니야. 현대증권 가셔야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 있는 게 있어. 같이 교집합하는 게 두중이. 두중이.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그렇죠. 그래서 첫 달 주식으로 지금 끝발 날리는. 네. 지금 준동인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첫 달 주동인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게 첫 달 주식 해갖고 네. 벌써 한 3개월 정도. 3개월 딱 갔죠? 3개월 갔는데 그 3개월 동안 주도 업종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주도 업종이었다라는 거죠. 네. 뭐 자랑 같지만 현대증권도 첫 달 주식에서 주중은 말씀드렸던 아직 부분이고. 주도는 아니었죠. 그쵸. 이제 주도 그쵸. 됐거지. 야, 그 두산중공 네. 좀 이따 얘기하고 현대증권 그리고 관심 많아. 결국 한진해운. 네. 그쵸? 네. 그리고 또 뭐 있죠? 그렇죠. GS건설. 그래서 첫 달 주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항상 말씀드려도 당일날 급등하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진짜 말 그대로 최근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내리 급등을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첫 달 주식 절대 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증권주 얘기했을 때 현대증권 그렇죠.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월봉으로 쫙 4, 5년 동안 헤맸던 거를 첫 달 딱 올라왔고 그렇죠. GS건설도 보였고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한진해운도 그랬고. 한진해운도 마찬가지고 OCI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게 바로 두산중공업이죠. 맞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이제 두산중공업 첫 달 약간 꽂혀 주식. 있거든요, 제가 두중이에. 가뜩이나 제가 또 지난주에 사실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언제요? 지난주. 말도 없이 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양일간에 거쳐 공개 방송을 했는데 네. 강력하게 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두산중공업 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지금. 이 장기 평선 돌파 패턴의 아니. 첫 달 주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아니, 합을 맞춰야겠네. 그쵸. 같은 포인트인지. 네, 왜냐면 저 왜 좋아하는지 모르죠? 말씀하십시오. 예.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들어보면 알지라. 들어보면 알아. 근데 기본적인 패턴 네. 자체가 요새 네. 워낙 익숙한 패턴이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한진해운도 그렇고 GS건설도 그렇고 네. 현대증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하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 들어와서 노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 이제 재료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 플러스 재료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다 보니까 바로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말 그대로 3, 4년을 빠졌던 부분에서 더 이상 기업 내용이 나빠질 게 없고 역시 대한항공으로 인수됐고 그러면서 바닥 돌리면서 수급마저 돌아서다 보니까 실적 플러스 재료 수급이 박자가 맞아지면서 급등을 했고요. 현대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NH증권 포함해서 7년을 빠졌던 부분에서 돌아섰던 부분, 오릭스피에서 인수했던 부분이 인수 가격 자체가 10,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갈 거다. 현대증권, 그렇죠? 말씀드려서 해드렸는데 목표가가 왔는데 전 솔직히 이제 수익 실현하십시오. 목표가 왔으니까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진해운, 뭐 GS건설, 현대증권 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조금 챙기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첫 달 주식이 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가뜩이나 시즌 코스닥이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에 대한 교체 시그널이 나오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제 본론 한번 들어보겠는데 네네. 말하면서 증권주에 대한 의견 벌써 확실히 주셨어요. 네네. 네, 궁금한 차에 네네. 주셨고 하여튼 저도 하여튼 증권주 중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보면 키움증권이 제일 좋고 당연히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증권이 좋다. 왜냐하면 현대증권이 저를 알아봤다. 그렇죠. 네, 그 말씀드렸는데 10,000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목표가에 왔으니까 뭐 그 다음에 갈지 모르지만 일단 목표가에 왔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순수한 목표가죠. 순수하게 왔으니까 뭐 시청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렇죠. 이거 두산중공업은 의외의 수거든요, 지금 이게. 왜냐면, 네. 아마 주 전문가님도 저를 아시겠지만, 네네. 제 입에서 두중이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은 종목. 마찬가지로 우리 네. 전문가님 입에서 두산중공업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산중공업을 제가 네. 지난달에 네. 어벤져스에서 네. 여태까지 어벤져스는 딱 한 주에 한 종목밖에 안 하거든요. 1등 하셨잖아요. 근데 그쵸. 1등 두 번 했는데, 네. 어벤져스에서, 팅이래. 한번 때가 두 번 하고. 종목을 두 번 추천한 유일한 종목이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래요. 이미 지난달에. 역시 저보다 수가 5배 위야. 네. 형님이야. 두중은 왜 두중이에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좀 배우려고. 한 중도 아니고 두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승원 대표의 성격이고 한 중이 아니라 두 중이라는 건 이승원 대표 수준의 농담이고 아니면 여기 알토라님이 그런 말 좋아하시잖아요 요새. 그런 농담은 안 하죠. 그런 얘기 수준 떨어져? 이런 건 안 하지. 한 중보다는 두 중이 낫죠. 해봐. 셋 중은 좀 없어 보여?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한 중보다 삼 중보다 두 중이가 제일 좋습니다. 두 중. 4중은 없고. 어찌됐든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뭐 발전설비, 이번에 또 베트남에서 수주 또 따냈다라는 부분하고 가장 기본은요. 두산중공업의 가장 기본은 역시 자회사 리스크 해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8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마 60몇 %인데, 최대 주주가 포함해서 보면 두산건설 뭐 87%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좀 이따 또 수치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만, 두산건설이 그동안 적자에 뭐 5천억 유상증자 할 때 두산중공업이 생돈 갖다 꼬라박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자본은 언제 커졌죠? 그죠. 또 감자까지 했습니다. 감자했어요. 부산 감자에. 감자까지 해가지고, 지금은 뭐 자본금 좀 낮춰놨습니다만, 어찌됐든 벌써 두 번에 걸친 유상증자를 뭐 두산중공업이 다 갖다 생돈을 갖다 메워가면서 그동안 번 돈, 쎄빠지게 번 돈을 표현이 맞나 모르겠지만 두산건설 살리는데 주력을 했는데 결국 두산건설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내수건설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자회사 리스크가 3개가 있습니다. 두산엔진, 두산건설, 두산 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 즉 밥캣이죠. 이 세 가지 악재, 자회사 발목 잡았던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두산 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 즉 밥캣이 상장하면서 완벽하게 해소되는 게 핵심이고, 두산건설도 역시 쏟아붓던 돈에 대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구간. 내수건설이 살아나면서. 그래서 독자적인, 그러니까 밸류션 자체도 두산중공업 PBR 기준으로 보면 0.7배 수준, 즉 주당 순자산 가격이 4만 원 넘거든요. 현재 3만 원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순자산 가치로도 워낙 싸다라는 부분하고 역시 가장 핵심은 뭐 수처리, 뭐 남사 사업 그리고 뭐 발전설비 계속 그런 핵심 사업은 아닌데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런 것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역시 제가 많이 배우네요. 그래서 여기 말을 하면서도 항상 찝찝한 게 그거거든요. 두산건설. 두산건설. 근데 사실 두산건설 때문에 못 갔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죠. 두산건설이 뭔지 하여튼 맨날 돈 쏟아갖고 이거. 그렇죠. 어떤 기업은 건설사 때문에 공중분해된 기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옹진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특정 기업들을 뭐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건설사를 인수 잘못해갖고 망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산건설은 정말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증거금 100%짜리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쵸.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는. 그렇죠.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것만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고 네. 결국은 내수부동산집 뭐 건설주들이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건설주들 못 간 건설주에 손 꼽으라고 한다면 그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건설 부분, 그 발목 잡았던 건설 부분이 100% 해소된 건 분명히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예전만큼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만으로도 투자 가치는 충분하고. 박켓은 언제 상장한다고요? 박켓은 이제 아직 스케줄은 안 났습니다만 내년으로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폐가 풀리는 과정이죠. 네. 2007년도 인거솔랜드사인가요? 거기서 네. 45억 달러로 당시 돈으로 네. 45억 달러니까 네. 6조가 넘는 돈으로 인수를 했던 부분에 네. 빚잔치를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게 지금 두산 네. 그룹의 현실인데 네. 그게 이제 거의 풀려가는 좀 횟수로 보면 8년, 9년 만에 이제 풀려가는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네. 충분히 투자 가치, 자산 가치 대비 투자 가치도 있고 네. 미래로 봤을 때 역시 네. 예,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부분, 첫 달 돌파짜리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다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달 돌파짜리 그동안 말씀드렸던 한진해운, 뭐 현대증권, GS건설 한진해운 만큼 날라가죠 지금. 그렇죠. 네. 예, 막 못지않은 이제 새로운 종목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요. 네네. IPO를 이제 프리 IPO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주관사 선정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팔아갖고 주식 팔아갖고 8천억 확보한다네요. 네네. 두산인프라코가. 네네. 그러면서 재무구조, 사실 그 이자 지급 비용만 1년에 뭐 한 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를 이자 지급 비용으로만 네.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2천억에서 3천억이면 실제로 영업이익 낸 거 대부분을 갖다가 뭐 네. 절반 이상을 꼬라박는다고 보시면은 네. 엄청난 빚더미에 있었던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분명한 건 그거에 따른 그 뭐랄까 리레이팅이라 그러나 뭐 네. 하여튼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아, 이게. 갑자기 저는 잘 몰랐는데, 네네. 말하는데 저도 확신은 없었거든요. 네네. 약간 부족했죠. 네. 1% 부족했는데, 오늘 전문가님 말씀 들으면서 두산중공업의 약간의 한 50% 정도는 업됐네. 그러니까 공개 방송 때도 제가 자신 있게 네. 돌파짜리를 삽시다라고 말씀드려서 네.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사실 두산중공업이거든요. 그래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절대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역시 여전히 늦지 않았습니다. 단지 네. 이제 갭 상승에서 급등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네. 뭐 오늘보다는 만약에 이제 지금 당장 살래니까 부담되는 거지 네. 돌파짜리였으면은 뭐 29,000원 뭐 충분히 살 수 있었고 만약에 이제 쉬는 타이밍 나온다면 그때 미련 없이 사시라는 거죠. 야, 이게요. 네. 저는 이거 숫자는 좀 약한 사람인데요. 네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제, 이게, 코리아 이코노믹 데일리에서 영업한 우리나라 뉴스인데요. 이게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까 2007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룹이, 두산그룹이 얼마를 빌렸냐면, 차입을 했냐면, 네. 40억 달러 차입을 했어요. 예. 대부분을 다 빚으로 40억 달러면 얼마야? 당시 돈으로 6조 됩니다. 당시 돈으로. 당시 돈이 6조? 예. 야, 그럼 갚을 때 되면 일단 환도로도 나름대로 상당히 이익은 아니지만 네네. 차익할 때 좀 돈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조? 6조 5천억 정도 됐을 그럼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4조 4천억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것도 상당히 세이브할 수 있. 사채지 사채. 그쵸. 네. 처음 갖다 사채 끌었다 쓴 당시에서 정말 그 2007년이니까 글로벌 근데 이걸 왜 샀어요? 왜냐면 49억 달러짜리를 네. 39억 달러 차입해서 샀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글로벌 호구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쵸. 당시에서. 두산중공업이. 그것 때문에 호구짓 했죠, 호구짓. 두산중공업이 두산인프라 원래 두산인프라코가 M&A로 큰 기업이긴 한데 그쵸. 진짜 M&A에서 정말 큰 실수한 게 그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자회사를 다 팔았거든요. 두산 음료도 팔았죠. 맥주도 안 하잖아요. 그쵸. 그것도 안 하죠. 음료도 안 하죠. 맥주를 파는 거 잘한 거지. 그 GDP 두산 사업도. 두산이 그래도 뭐죠 전집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백과사전. 네. 아, 지금 야구는 누구야? 야구도 야구는?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야구도 팔았어요. 네네. 야구도 네. 야구는 야구는 안 두산이라고 팔았죠. 써있잖아요. 두산이라고 네. 써있죠.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요. 그때 네. 이제 자잘한 것들은 두산에서 엄청 이게 팔았어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이거? 뭐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악수 넣어갖고 이거 산 거야 그럼? 근데 아니 뭐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고. 이제 네. 그죠.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딱 터졌는데 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상태에서 네. 우리나라 내수물정에서는 잘 몰랐던 부분에서 2008년에 터졌으니까 금융위기는 네. 2007년에 정말 말 그대로 뭐 기분에 따라 샀다고 해야 될까요? 당시에서 두산 인프라코의 선전 자체가 그 당시 회장이 누구였나?
M&A 갖고 네, 회장이 형제들이 막 바뀌어서 네, 바꿔서 성공했다라는 하잖아요. 부분의 얘기를 한 명 맨날 아이폰 사다가 이런 정신없는 짓을 했나? 근데 거기까지는 뭐 역사적인 뭐 이미 두산을 지나간 얘기니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있는 시점을 얘기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그래도 대단한 게 뭐냐면 두산쯤 되니까 안 망한 거야.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두산쯤 되니까 안 망한 아니요. 두산중공업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한 거지. 두산이 만약에 두산중공업만 보면 이제 발전이면 한국중공업이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독점 사업이죠, 그야. 그러니까 한국중공업에다가 대우종합기계에다가 이런 거 그쵸. 알짜배기로 제대로 갖고 그렇죠. 갔잖아요. 대우종합기가 한국중공업 제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네. 두산이 M&A로 컸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맞고요. 네. 아시다시피 두산이 그 인프라코어 선전 예전에 이제 한 7년 전, 8년 전 인프라코어 선전할 때 딱 밥코의 대주주가 두산 인프라코예요? 그쵸. 네. 인프라코어의 대주주가 두산중공업이죠. 아, 그래요? 예. 인프라코도 올라요? 인프라코어도 오르죠. 오르죠. 같이 오르죠. 예. 뭐 자회사니까 뭐. 자회사인데 걔가 제일 먼저 일단은 수혜를 받는 것대. 그쵸. 근데 중공업은 물은 물이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 인프라코는 예전에 그게 대우종합기계죠. 대우중공업에서 예전에 기계 분야가 따로 떨어져 나서 그렇죠. 대우종합기계에서 그 대인데 네. 저는 그 회사를 안 좋아해요, 솔직히. 예, 저도 그렇게 썩 좋지 네, 무조건 왜냐면 두산중공업이죠. 왜냐면 예전에 전 있어봤잖아요. 제가 네네. 담당했어요. 그렇죠. 담당하셨죠. 제가 그룹에 있을 때 그 담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겠지만 왜냐면 이거는 이거 먹고 산 거가 사실 솔직히 대우 자동차에 납품하는 거였는데 지금 대우가 자동차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것도 날라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게 현대중공업이랑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기계 분야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산 엔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진은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술적인 부분으로. 아시다시피 두산 엔진은 엔진도 상장돼요? 자본 잠식 네. 그죠? 자본 잠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본 잠식까지 상장돼요? 갔었던 부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던 부분이고 역시 이제 예전만큼 또 조선업황이 화랑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흐름이 네.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두산 엔진보다는 무조건 두산 중공업이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 제가 오늘 두산 인프라코보다는 두산 중공업으로 해야 됐네. 오늘 저도 엄청 많이 배웠는데. 아, 예. 오늘 저는 이런 거 보면 우리 이성원 대표가 네네.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특기 주워먹기. 주워먹기 날인데 숫자가 딱 나오네. 네. 아, 이거 49억 달러, 39억 달러를 그리고 어제도 그 당시가 6조. 네, 당시 6조 5천억 정도 갚아야 됐습니다. 되잖아, 일단. 그렇죠. 갚는데 갚을 때 돈이 싸진 거잖아. 워낙 강세가 된 거잖아. 아,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그 얘기? 내 말이? 예. 아, 그럼요. 이제 어. 근데 이제 상장하면서 네. 밥캣이 상장하면서 일정 부분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상자하면서 네, 여기 보시면 보면 돼서. 그 8천억 원. 네. 한국 돈 8천억 그렇죠. 원을 하고 돈을 갖고 이렇게 해갖고 재무조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네. 확실히 두산이- 이제 그러니까 상장이 되면 확실히 좋아지는 건 맞죠. 어. 네, 좋아지는 건 맞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사실은 제 화면에 관심 화면에 제일 위에 두 번째 들어있거든요 요새. 네네네. 근데 자신이 없어갖고 그런 거 좀 찜찜해서 내가 말을 많이 안 했고 그냥 애꿎이 물만 얘기했는데. 네네네. 물은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 아이 물은 수철이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감사가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밖에 안 돼요. 매출이. 알죠. 나도 알지. 내가 왜 모르겠어. 너무 어거지야. 물론 보내는 거는. 아니 사람이 기억할 얘기를 하라 그러잖아. 내가 테마 만들어요. 테마 제조기야. 시도팩스도 하겠어 좀 있으면은. 그것도 보내세요. 아니 맨날 뭐 가는 애들이 있어요. 물도 수처리 테마하면은 진짜 많이 가는 애들이 있어요. 몇 개. 그런 건 예. 내가 알지도 못해 아니 그런 갑자기 거. 두산중공업 그건 감사 때문에 무시했던. 간다고 지금 그러시면은 아니 담수화가 아니라 예. 전 세계 물 관련 주식 난리나고 있다 이거예요. 아, 그쵸. 예. 근데 지금 두산중공업 에머슨 퍼시픽이 증거금 100%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내가 오늘 중요한 거 알았는데요. 네네. 담수화가 결정적으로 사업화가 많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요. 네. 내가 오늘 그걸 또 알았어. 그게 왜냐 네네. 기술력은 좋은데 네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왜요? 그게 아직 그 공대생이 필요한데요. 이게 에너지를 엄청 쓴대요. 예. 네. 그거 한번 바꿀 때마다. 그래갖고 비용이 엄청 든다네, 그게요. 그래서 비용과의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제가 내일 또, 월요일 날, 제가 제가 진짜로. 그래서 네네. 에너지 엄청나게 상상 이상으로 네. 익스트림 노드의 에너지 콘슈밍이라서 그게 그래갖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갖고 있는 기술도 그 정도일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지출이 너무 과다하면 네. 손익보기 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이 말라 봐야 먹는 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중동에서나 가능한 그냥 거지. 바이오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넘어갔을 때 바이오 디젤이 난리를 친 거지. 지금 뭐 50달러 하고 있는데 바이오 디젤을 난리 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자체도 억울 현실이죠. 그렇죠. 말이 안 자체가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주워 먹겠다.
괜히 또 주워 먹을 건덕지를 드렸네요. 아버지 제가 오늘 점수하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동님 오늘 강의 있으세요? 어디? 네네, 오늘 또 오프라인 강의 또. 제가 왕초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왕초 오프라인 강의. 키움증권 본점에서? 근데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싼 주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PBR 배수로, 우량주로 가장 싼 주식에 대한 대명사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해드리거든요. 싼 주식이라고. 그렇죠. PBR 배수로 이제 지난번 2만 원 할 때 0.5배 수준까지였어요.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쌌죠. GS건설도 0.5배 수준이었고요. 짜장면 살라고 했더니 그러니까요. 유산슬 밥 사야겠네 이거. 엄청 싼 주식이었다라는 거를 지나보면 안다. 그래서 컬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했는데 그 대륙의 원주민들이 다 금태 두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저께 내가 강의를 하나 증권사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금태를 두르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금이 현실 가치를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밸류션적으로 엄청 싼 주식들인데 지금 그 주식들이 이제 대우받고 있는 시장이 온 거죠. 말씀드리는 거 제가 최상도 올렸어요. 두산중공업 돈 들어오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월요일날 저희 다시 11시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쓰고 일주일이 아니죠. 갑자기 왜 그러셨습니까? 두산중공업 때문에 흥분해서 지금 예. 저희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면 좋겠네.